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지역 전문가 과정 7주차 강의를 맡게 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로 있는 최경희예요. 반갑습니다. 7주차 제목은 현재의 G20와 미래의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소명이라는 주제를 하게 됐는데, 지금 아시아 지역 전문가 과정이 3기째 되고 있는데, 제가 1기 처음 시작할 때 첫 스타트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아시아 지역 전문가란 무엇인가? 그때 우리 메가아시아 사업단이 처음 시작이 되어지면서 제가 했었었는데, 벌써 3년이 지났어요. 3년. 그게 2020년이었고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3년 사이에 제가 느끼기에 참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3년 사이에 제가 이 아시아 지역 전문가 과정을 처음 만들었었을 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하고 지금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제기를 한 거거든요. 현재 G20와 미래의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 소명. 지금 현재 G20가 어디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되고 있죠. 이 G20의 회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런 걸로 하는데,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물론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선생님께서 동남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제안을 하신 게 또 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이게 그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좀 다뤄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도네시아와 아세안을 둘러싼 영내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안은 지금의 이 환경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어떤 외교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특히 또 G20의 지금 이제 역사적인 과제 속에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지점은 무엇인지, 이때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그다음에 내년에 아세안 의장국이 인도네시아가 됐었을 때 어떠한 필요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읽을 거리도 제공드렸고 2가지 질문을 통해서 대체로 어떤 내용을 할지는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제 강의를 준비하지만 저도 요즘은 이제 두려움이 와요. 제가 이제 정답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소통의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아시아 지역 전문가 과정 처음 시작했을 때는 코로나가 없었던 해예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2020년에 이제 3월 12일 날 WHO에 의해서 팬데믹이 선언이 되고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지나잖아요. 2022년이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자기 인생에서 어떠한 국면이 굉장히 머릿속에 남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에서, 저는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났는데 제 인생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주는 뭐랄까 삶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왜냐?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 공포감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 컸어요. 그 당시 3월 한 달 내내 집에 있으면서 오는 아주 많은 복잡한 생각들,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마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줄 건데, 그 변화의 과정 중에서 대응하는 양상들이 되게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코로나19가 제 인생에 준 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국제정치적인 환경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 경쟁 이런 걸로 더 격화돼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거 수업을 준비하면서 11월 9일 기준으로 해갖고요, 월드오미터에서 전 세계 확진자가
6억 3천만 명 정도 되고요. 사망자가 66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다음에 물론 회복된 숫자도 6억 1천만 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발발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20세기에 21세기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얘기, 우리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그다음에 홍콩 독감이 20세기에 있었고요. 21세기에서는 여러분 사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조류 독감, HPAI, 그다음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메르스가 있을 거예요. 에볼라.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게 뭐냐면 20세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났던 것이 21세기가 되면서 5번이나, 즉 발발의 시기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코로나19라는 게 왜 나타났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했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뒤에 얘기하지만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자, 옆에 데일리 뉴 케이스를 보시면은 쭉 인류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파고를 왔는지 보시면 나타나는 건데, 가장 급진적일 때가 올해 초였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저때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제 주위에 코로나. 그러니까 1년간은 사실 봉쇄도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아직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이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는 잠잠했죠. 그런데 이제 백신이 곧 나오고 맞아가면서 좀 활성화되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확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 분포도를 보시면은 지금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코로나가 많이 걸렸는지를 비유를 한 거예요. 1위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15.63%, 그 다음에 인도 7.01%, 프랑스 5.81, 그 다음에 독일 5.64, 브라질 5.48, 코리아 4.07, 그 다음에 영국 3.75, 이태리, 일본, 러시아, 투르키예, 스페인, 베트남. 쭉 이거를 보시면 중국이 어디 갔어? 아니, 처음에 시작한 바로 이게 제로 코로나의 정책의 효과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고민을 했어요. 중국이 왜 계속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어쨌든 이 표를 보시면요. 코로나에 가장 직격탄을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누적되어져 있는 사망자 수, 즉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엄청난 위기와 공포식음을 느끼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문명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의 생산과 소비로는 앞으로 올 위기에 우리가 대처를 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글로벌 담론이 팽팽하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대 최재천 교수님께서 생태 위기, 기후 위기,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80년 후에 인류가 멸종된다. 기후위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기후위기로 더 증폭되는 거고, 지금까지 인류가 19세기, 20세기의 삶을 소위 말하면 이런 근대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소비향락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옳은가라고 하는 반성적인 고찰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는 그때 쥐죽은 듯이 공포를 느끼면서 이런 거에 대한 담론을 쫓아갔죠.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 알죠? 유발 하라리. 호모사피엔스의 종언을 얘기를 하며, 아시죠? 현생 인류의 호모사피엔스가 여기까지 오면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지금 생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맨 마지막에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전 지구적인
관계성이 높아지는 것이 줄고 민족주의적인,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리고 폐쇄적인 이런 경향으로 갈지 안 갈지 그러니까 논쟁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의 직면한 위기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요 표를 갖고 나온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위기 앞에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협력하고 연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하고 이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글 쓴 구석에서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펼쳐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목도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인도네시아와 아세안을 얘기하는 건 누구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다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이 파워라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그래서 월드뱅크 데이터,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 작년에 이 GDP에 대한 GDP를 전체적으로 좀 따져봤어요. 작년에 전 세계 GDP가 96.1조 달러예요. 그런데 그중에 미국이 23조 달러, 중국이 17.73조 달러. 이 두 국가 합치면은 40.73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GDP의 42.4%. 아시다시피 미국에 대해서 추격을 하는 중국이 이만큼의 GDP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요, 아주 가파른 성장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이 20세기 들어서 완벽하게 상향 곡선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축 성장이 미국과 중국에도 서로가 커플링 되어서 발전되고 있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GDP 규모로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누가 학생 중에 그 질문을 했던 게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냐, 군사력이냐. 인도네시아가 1.19조 달러예요. 저 밑에 있죠. 여러분, 이런데 우리는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인도네시아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지금 이 시간에 목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 인도네시아도 전체 GDP는 이렇게 작지만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자기도 방향을 제시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양적인 사이즈에 압도돼서 이걸 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가 1.19조 달러면 우리나라는 1.5조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인당 GDP로는 우리나라가 훨씬 높지 모르지만 인구 전체 규모와 사이즈로 봤었을 때는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가 GDP 규모는 비슷비슷하다라는 거를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몰캉한 나라, 작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또 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GDP의 42.2%,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다른 주변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부분이에요. 왜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일전부터 이렇게 각축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바마 시절부터 아시아로 회귀를 미국의 외교정책이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중국의 시진핑의 등장으로 나타나고 중국이 1대1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전략을 가지면서 또 2017년은 바로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의 키워드를 만들어낸 게 아베 정부였잖아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 정치에서의 힘의 변동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해주는 언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졌던 정치 경제 질서에서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아시아로. 아시아의 중국, 인도, 아세안이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조차 중동에서 아시아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심. 그래서 이거를 아시아 태평양이거나 인도 태평양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되어지면서 미국과 중국은 제가 이제 읽을 거리도 얘기하겠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들은 새로운 관계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느끼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면서 수요보다는 공급망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제가 안보적인 이슈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적 가치, 자유, 민주, 법치,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보니까 중국식 가치도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법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요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서 미국적 가치와 중국적 가치 중에 이거는 이 시대에서 인류가 선택해야 될 가치일까? 이미 이거는 우리에게 이미 받아들이거나 익숙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 가능성과 인클루시브, 포용성이거든요. 매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질서를 재편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생각하기에 미국적 가치냐 중국식 가치냐 이런 것보다는 아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우리가 직면했던 그 지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질서가 재편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할 거냐? 과연 중국이 했을까? 미국이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 포괄성이라는 거, 인클루시브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유엔에서 2030이라고 하는 SDG를 발표를 할 때 인클루시브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선진국가, 그다음에 중진국가, 개발도상국 모두와 함께 그리고 개별 국가에서는 계층이나 계급적으로 나눠져 있고 불평등 구조가 굉장히 심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념으로도 인클루시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GDP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불균형하고요. 개별 국가 안에서도 매우 불균형하고 전 지구적으로 이 불균형, 불균등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담론은 뭘 선택했냐면 인클루시브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젊은 세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적 가치, 지금 중국적 가치 이거 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은 이것도 굉장히 근데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뭐랄까요? 질문이거나 한계이거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서양과 그다음에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했었던 기존의 정치 권력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지점. 그래서 인도 태평양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그라미 세 개, 그 세 개의 중심에 그 교차 지점이 어디예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아세안이죠. 그래서 아세안이 인도 태평양의 중심지대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랬을 때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뒤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아세안 전문가, 인도네시아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뒤에도 인도네시아 외교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국제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가 간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국내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전히 국제 관계를 움직이는 국내적 변수라고 하는 부분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정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도 항상 잘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 중국의 지금 시진핑 3기 지도체제가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등장을 해서 사실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할지 민주당이 우세할지 모르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굉장히 막상막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 상원의회 보면 민주당 48석, 공화당 49석, 그다음 하원의회 민주당 204석, 공화당 212석. 예. 일단 거기에서 하원에서 공화당이 약간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주지사도 23석, 25석.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도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국제 질서의 변화들을 획획 가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차원의 논의도 통해서 갈 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인도네시아는 지금의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동남아와 인도네시아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요 서베이 결과가 2019년부터 나오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서베이거든요. 이거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내에 동남아 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동남아 연구소에서 2019년부터 서베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1월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동남아 10개국의 사람들이 여론 주도층이거나 시민 활동가든가 여러 층에 대해서 서베이를 한 거죠. 이들에게 도전 과제로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들은 가장 어떤 거가 이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느냐라고가 75.4%가 2021년은 76.7%, 그다음에 2022년은 75.4%인데 바로 코로나 팬데믹의 부정적인 결과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이들에게 이 지역의 도전 과제는 코로나19의 부정적인 결과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건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들에게 느끼는 거는 바로 실업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후퇴,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러니까 어려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이 사람들의 많은 느끼는 거에 굉장히 도전 과제는 바로 클라이미트 체인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중요해요. 사실 알다시피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은 적도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가장 예민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는 이런 시대 과제라 굉장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그랬을 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2022년에 70.1%로 가장 우려사항이 뭐냐면요. 다 상호 연관되는 거죠. ASEAN is slow and ineffective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우려는 뭐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아세안이 유명무실해지는 조직이 될까 봐, 아세안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까 봐 라고 하는 우려를 굉장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우려가 되느냐? 61.5%를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슈퍼파워들이 이 지역을 해칭해서 균열을 시킬 것에 대한 우려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세안은 1967년에 약소국이 연대로 만들어져서 1990년대가 후반이 되면 탈냉전 이후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10개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아세안 정상회의 때문에 동티모르가 회원국이 됐죠. 그래서 11개국이 오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10개국이었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에 단 20년 동안 아세안 10개국이 똘똘 뭉쳐서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쫙 집중했죠.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6%, 7% 경제 성장률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2013년이 되면 아세안 공동체로 나가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2015년에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세안 영내 회원국 역외 관계에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이런과 협력하면서 쫙 올라왔는데 코로나로 완전히 직격탄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중 간의 갈등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미얀마 군사 쿠데타가 있고 난 다음에 아세안 영내 문제가 더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이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2000년대 이후 이렇게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왔는데 코로나로 우리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그다음에 슈퍼파워 국가들에 의해서 이 아세안이 깨지거나 이거를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61.5%. 그다음에 아세안이 49.0%가 뭘 걱정하느냐? 아세안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거기 중에 인도네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66.9%가 뭐냐면요. 슈퍼파워들의 소위 말하면 아세안의 개입 전략으로 인해서 아세안이 균열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얀마 이슈에 대해서도 아세안이 이 아세안 10개국들이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우린 들었죠. 그래서 영내 미얀마 이슈, 아세안의 대응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체로 보면은 아세안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15.3%와 29% 그게 조금 높고 부정적인 견해는 16.8, 그다음 3.8. 그러니까 대체로 아세안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얀마는 완전히 반대예요. 아세안이 잘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옆에를 보시면 아세안이 대체로 잘하고 있다라는 입장에 대한 세부 답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위기를 중재하기 위해서 아세안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나름 한계가 있지만 이런 42.5%를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제도화된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미얀마의 이해 당사자들을 규합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충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안이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해결안을 제시했는지 아시죠? 작년 4월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포인트라고 5가지 합의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폭력에 대한 중단,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평화적으로 회의를 하는, 평화적으로 합의를 이끌어가도록 하게끔, 그 다음에 그거를 아세안의 의장국이나 또 아세안의 스페셜 엠보이, 특사를 파견해서 하고 인도적 지원하자. 이런 5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재확인이 됐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음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면서 이런 군부 쿠데타가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일단 이 정도로 그러니까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 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세안 입장에 대해서 부정적. 뭐냐? 아시다시피 아세안이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했던 국가들 많지 않아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심 국가라고 하거든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심 국가. 그중에서도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이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태국이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정권이고요. 캄보디아도 어쩌면 일당에 의해서 굉장히 장기 집권한 권위주의고요. 라오스도 오랫동안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어요. 10개국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세안의 영내 불일치로 미얀마의 정치와 인권적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너무 늦게 대응했다. 왜냐하면 10개국이 합의되어야 움직이는데. 그다음에 둘째는 지금 미얀마의 군부 세력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적합한 방법이 아세안 내부에는 없다. 이게 이제 다음에 아세안 차트를 변경시켜야 될 이유인 거거든요. 아세안 차트에는, 아세안 헌장에는 민주주의 지지, 법의 지배, 인권 뭐 이런 좋은 얘기는 되어 있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었을 때, 비합법적인 것으로 권력이 찬탈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아세안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알다시피 지금 미얀마 군부 딴마도가 아세안의 얘기를 듣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감한 거죠. 뭐라고 얘기도 안 돼. 그렇다고 군부가 내려오지도 않아. 이런 상황.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미얀마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독립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5 포인트 5개 합의 사항 중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다. 아세안은 너무 힘이 취약하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24.4%예요. 그다음에 미얀마 군부를 완전히 봉쇄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입장도 있는 거죠. 이 딜레마 속에서 올해가 캄보디아 의장국이었고 내년이 아세안 의장국이에요. 바로 이 문제를 내년에 인도네시아 의장국은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미중 전략경쟁 시대 아세안은 인도네시아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19, 그다음 미중 전략경쟁, 그 속에서 인도네시아 아세안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뭐예요? 양 슈퍼파워 국가, 미중 경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가장 강력한 답이 아세안의 단결성, 회복력을 여전히 강화하는 거. 이거예요. 역내에 역외 슈퍼파워 국가들을 개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60.5%, 아세안 전반적으로는 53.1%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편에 서지 않았던 기존의 아세안의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계속 유지해야 된다. 바로 아세안이 30.6%, 27.9%. 어쨌든 중요한 건 외부적인 개입을 하지 않게끔 하고 아세안의 단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기존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처럼 우리는 중국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다. 이런 거를 계속 이런 걸 유지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이 질문. 그런데 알다시피 아세안 영내 국가들은 친미적인 국가도 있고요. 친중국적인 나라도 있고요.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냐 미국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택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세안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를 이것이 현실화될 거라고 하는 걸 두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 시대에 제3의 파트너를 선택하면 누구를 선택할래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되기를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요즘 보시면 우리나라는 과연 제3의 파트너로 선택될까요? 아니요. 아세안은 누구를 선택하냐? 인도네시아는 누구를 선택하냐? EU를 선택합니다. EU가 인도네시아는 55.8%, 아세안은 41.4%로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의 순서를 보세요. 인도네시아 다음은 일본 23.3%, 호주, 한국 7.8%, 인도 3.1%, 영국 2.3%.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지금 아세안에 적극적인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아세안 전체적으로 보면 EU 41.4, 일본 37.4, 호주 8.2, 인도 6.7, 한국 3.5, 영국 2.9.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야. 아세안이 보기에 한국이란 나라, 인도네시아 보기에 보면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제일 높아요. 우리를 선택해 준 게 7.38%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사실
아세안이 만들어졌을 때 1967년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인도네시아 외교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느냐라는 거죠. 제가 10월 둘째 주 정도에 인도네시아를 3년 만에 갔어요. 와우, 저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못 가다가 3년 만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학자들을 만나는데 G20 의장국으로서 엄청난 준비했던 얘기들을 엄청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체계에 대한 소개를 해주죠. Hatta and Indonesia's Independent and Active.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의 외교의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지입니다. 하타는 초대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통령이에요. 부통령. 여러분 스카르노 하타 공항 아시죠? 인도네시아 딱 도착하면 그 국제공항. 그게 바로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 하타가 부통령인데요. 하타가 독립 이후 1945년 독립 이후에 쭉 외교 연설을 합니다. 그때 나온 게 바로 Independent and Active. 독립적이로 자유롭고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겠다.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 외교의 기본 노선인 거예요. 제 글에도 있는데 저는 제 글은 시기적으로 쭉 다루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첫 번째 지정학적 중간국 퉁돌에서 그때 설명을 했죠. 자, 인도네시아 말로는 베바스, 이게 이제 프리라는 뜻이거든요. 액티브하게 디플로맷 외교를 하겠다라는 거죠. Independent Active Diplomacy. 이게 뭐냐면 독립된 국가는 모두 이런 외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GDP가 24조, 그다음에 GDP가 17조 달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유엔에 가입되어져 있는 190여 개국의 모든 독립된 국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외교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인도네시아의 외교 노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까지 확산이 됐느냐? 아시아, 아프리카 반둥회의. 아시죠? 제1세계도 아니고 제2세계도 아니라 독립된 국가들은 독자적인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반둥회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권에 대한 존중. 모든 나라들은, 모든 인간이 자기의 인권을 가진 것처럼 모든 독립된 국가들은 주권을 갖기 때문에 주권에 대한 존중.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 안 된다. 내정 불간섭, 그리고 전쟁과 국가의 물리적 폭력에 대한 반대, 평화적인 분쟁 해결. 자, 요것들이 바로 1967년 아세안을 만드는 데서도 그대로 관철되는 거예요. 제 글에서는 그 식민지 기간 동안에는 네덜란드와 일본을 뛰어넘는 독립된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인도네시아 외교. 그리고 외교를 하고, 그리고 독립된 국가를 하면서 우리는 독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노선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냉전이 쫙 들어올 때조차도 여기서 해. 하지만 우리의 이 땅의 주인은 우리야. 라고 하는 균형 전략을 냉전 시기에서도 관철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관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GDP도 약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규범적인 얘기고 상대방이 들어야 될 얘기를 잘 안 듣고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하죠. 하지만 이 정신은 지금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대내외적인 외교에 그대로 관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Free and Active라고 하는 이 외교 노선이 반둥회의로 갔었고, 반둥회의 이후에 1967년에 아세안이 출범할 때 아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들이 67년에 이 아세안을 출범하면서 방콕 선언을 표현합니다. 거기에 사인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반둥회의 노선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영내 국가들은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을 불간섭하며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바로 1971년에 중립지대 선언인 거죠. 그 다음에 72년에 동남아 우호 협력 조약 TAC, 이게 굉장히 지금 현실에도 파워풀하게 강요해요. 아세안과
외교를 펼치려면 모든 나라들이 TAC에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가 아세안 정상회의에 지난주에 초대가 돼서 TAC에 사인을 하는 것을 그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당연히 영국도 TAC에 사인을 하고 조약을 하고 외교를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도현호 정부에서는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이라고요. 동학적인 균형 외교를 굉장히 중요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인도네시아는 사실 그레이트 파워를 지향하고 있지만 중견국 외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20의 멤버로서 다자 외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이 양자 다자 관계에서 복합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 조코이 정부는 자기네 외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people based diplomacy라고 해요. 소위 말하면 국민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면 이 주권의 기초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오는 거잖아. 우리의 외교는 국민 중심적 외교다라고 하는 거. 지금 국민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 지점이 뭐냐? 코로나로 고통스럽고 실업으로 고통스럽고 기후위기로 고통스러운 그 지점.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논문에 쓰인가 인도네시아 학자들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우리의 외교는 social based diplomacy다. 사회적인 것에 기반한 외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아세안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가 이걸 만들어냈어요. 인도태평양의 원래 주인은 아세안 회원국의 멤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아세안은 이런 입장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소위 말하면 그 유명한 요즘 AOIP예요. 아세안 아웃룩 오브 더 인도 퍼시픽, 인도태평양, 즉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하고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희들의 생각이고 인도양과 태평양의 주인은 원래 인도양과 태평양에 있던 이 나라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거를 움직일래.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세안 중심성에 기초한 바로 지역협력체가 바로 AOIP의 내용이에요. 아세안 10개국, 아세안 플러스 3, EAS, ARF.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아세안 정상회의는 다시 한번 이거를 강조했어요. 인도태평양의 미중의 중심이 아니라 여기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AOIP에 맞춰서 가게. 너희도 EAS의 회원으로, ARF의 회원으로, 아세안 플러스 3의 회원으로 함께 대화를 통해서 개방된 공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EAS 주목을 해보실 게 내년에 인도네시아 의장국이가 되면서 강조하는 거 뭐냐면 AOIP는 현재까지는 인지적인 전략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인지적 전략 개념인데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이 되면서 이거를 제도화하려고 하는데 바로 어디를 제도하려고 하냐면요. EAS예요. 동아시아 정상회의. 여기에는 아세안 회원국이 있고요. 한중일 모여 있고요. 뉴질랜드, 호주, 인도, 미국, 러시아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센트럴리티가 관통되어지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더욱더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에서도 인도네시아 외교가 갖고 있는 정신, 파워, 이런 가치에 대해서 썼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 기반의 외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도네시아 학자가 자기네 외교를 쭉 관찰을 하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결국은 외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때야 되느냐. 강대국의 질서처럼 보이는 그 부분을 사실은 20세기 초반에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민주적인 독립된 주권 국가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1945년 이후, 그리고 70년대 이후, 그리고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는 민주적이고 독립된 주권 국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그 부분, 저는 여기를 앞으로 그래서 G20, 지금 저희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요, 올해 G20 인도네시아 의장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거의 1년간 준비를 했어요. 1년간 준비를 했고, 정상회의가 오늘하고 내일까지 나오면서 이 아젠다에, 요번에 G20 아젠다에
최종적인 합의문, 커뮤니케가 나오는 것을 가장 긍정적인 결과물로 보는 거죠. 어쨌든 어떤 걸 이슈로 다뤘는지 한번 봅시다. G20가 왜 나왔느냐면요. G7, 주요 선진국 G7이 글로벌 아젠다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가 1990년대 이후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아젠다는 주요 선진국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개발도상국과 함께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1999년에 처음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때 G20 의장국이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G20는 글로벌 아젠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자협력체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보시기에 G20는 전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무역의 75%, 전 세계 인구의 60%. 그러니까 UN 가입국이 190여 개국인데 G20가 이 G20만 잘해도 사실 글로벌 아젠다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G20 회원국을 한번 보세요.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튀르키예, 영국, 미국, EU, 스페인, G20. 사실 이 나라들이 정말 글로벌 아젠다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정말 새로운 변화를 저는 가져올 거라 생각해요. 올해는 의장국이 인도네시아라고 했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 트로이카 체제를 갖고 있다. 이전국과 후임국.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스펠링으로 따졌을 때 인도네시아 중요한 앞에 인도네시아, 다음에 이태리. 이 세 개국이 의장국이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아젠다를 같이 이끌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결과물은 바로 모든 회원국이 사인을 한 커뮤니케, 공동 성명서가 완성되는 거. 그래서 사실 오늘 내일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오고 러시아의 재정부 장관이 오고 그다음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커뮤니케가 완성이 될 거냐. 제가 자카르타 현지조사 갔을 때 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코이 대통령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올해 이제 인도네시아 의장국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하자.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더 강력하게 하자. 더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G20의 아젠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아까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변곡점에서 G20가 중요한 아젠다가 3개 있다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글로벌 헬스 아키텍처.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이런 생산과 소비를 유지한다면 더 빠른 시간에 지금 이런 그 감염병 같은 문제는 더 쉽게 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도 중국을 욕할 거고 또 문제가 나온 나라들을 또 욕할 건가요? 아니죠. 글로벌 차원에서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제도화하고 협력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산업 분야도 발전시키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제, 사회문화적 동력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아젠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이게 바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 이것이 에너지 문제이자 환경 문제이자 삶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개도국과 선진국이 같이 해서 인클루시브해서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좀 돼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 수준이라면. 자, 그래서 이 아젠다는 좀 세세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흥미로운 건 워킹 그룹이 존재하고 이니셔티브 그룹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커뮤니케를 합의를 이끌어 나오는 데 있어서 이니셔티브 그룹이죠. 이걸 움직여내는 그룹. 그다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인게이지먼트 그룹. 여러분 G20가
사실 고위급만 움직일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세안의 의장국 내년에 인도네시아가 되면 인도네시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세안을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아세안 시민이 개입하는 걸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G20도 인게이지먼트 그룹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인게이지먼트 그룹 바로 여기 쭉 나오죠. 비즈니스 그룹, 사이언스 그룹, 그 다음에 싱크탱크, 연구자 그룹, 시빌 소사이티, 시민사회 그룹, 레이버, 노동 그룹, 그 다음에 우먼, 여성 그룹, 그 다음에 얼번, 그러니까 도시적인 문제를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청년 그룹,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죠. 팔러먼트 그룹. 이게 왜요? G20에서 아젠다가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 국가의 의회에서 통과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러먼트 그룹도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 다음에 수프림 오디트 인스티튜트. 여러분, 이게 회계라고 하는 것도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그룹. 그 다음에 릴리전. 인류에 있어서 사실은 정신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동남아는 여전히 종교가 중요해요. 이런 것이 바로 인게이지먼트 그룹이에요. 글로벌 아젠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게이지먼트 그룹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분,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세안은 내년에 인도네시아 의장국이에요. 올해가 이제 캄보디아였는데 캄보디아도 노력했죠.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사실은 미얀마 이슈를 아직도 굉장히 충분히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이제 이번에 현지 조사 가서 정말 칼을 갈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전 노력을 내년에 다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영내에 선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글로벌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3번 경험했어요. 1983년, 1996년, 2011년. 네.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장국을 하면서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를. 그래서 이런 발리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발리 콩코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발리 콩코드 1, 2, 3. 83년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전쟁 중에서 이 중재를 통해서 평화를 노력했고요. 96년에는 아까 말했듯이 탈냉전 이후에 그 나머지 그들을 회원국으로 하는데, 요번에 동티모르가 회원국으로 하는데도 인도네시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될 줄 알았는데 올해가 딱 정결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1년에 바로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할 가이드를 제시했어요. 여러분, DOC라는 거. Declaration on Conduct of Parties in South China Sea. 남중국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행동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DOC 다음에 COC도 나왔는데 지금 DOC, COC가 남중국해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인도네시아는 내년에 이거를 실효화하려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인도 태평양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어디라고요? 남중국해 이슈거든요. 사실 10년 동안 토론만 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거를 전면화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다 읽을 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11월 30일 날 초대를 받아서 토론하는 주제가 뭐냐면 내년에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라고 하는 국제학술 대회고, 그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저한테 시간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아세안이 갖고 있는 아젠다가 정치 안보 이슈와 경제 이슈와 사회 문화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갈등이 나타났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아세안 차터에 만들어내고 이것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게 인도네시아가 내년에 의장국이 되면 이걸 하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남중국해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를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할지 안 할지 올해 이렇게 주목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세안의 의장국으로서 인도네시아가 어떠한 중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지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아세안의 센트럴리티를 강조하겠다. 즉 아세안 센트럴리티는 뭔지 아시죠? 아세안 중심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 아세안 10개 국가들이 유니티, 단결하여 대외적인 활동의 목소리를 하나로 내는 거. 이게 여전히 중요하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거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캄보디아에서 나타났을 때 미국과 중국 다 왔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발리에 갔었을 때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처음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정상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도 변화된 지점이거든요. 이거를 뭐냐?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가겠다. 그 다음에 아세안 시큐리티, 자, 지역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얘기해서 AOIP, 이걸 어떻게 한다고? 실질화 EAS를. 저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EAS에 북한을 회원국으로 모셔라는 표현은 회원국으로 초대해라. 왜? 그들을 고립된 공간으로 얘기하지 말고 ARF는 부족하다. EAS로 들어와서 대화체제 안에 사실 이 부분을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바거든요. 북한을 고립시켜 놓지 말고 국제적인 행위자로 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EAS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세안의 영내의 솔리더리티를 강화하는 거. 자, 왜 중요하냐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친중국적인과 친미적인 나라 이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과연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내년을 주목을 하는 거예요.